깊이 있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인사 프라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매주 금요일 코너 세계와 K죠. 이 시간에 세계 속의 한국, 우리가 알아야 할 세계 소식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문희정 평론가, 일리아 벨라코프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 또 일리아 교수님 나오셨으니까 러시아 소식이 또 있어요. 이것도 궁금해서 질문을 좀 많이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푸틴 대통령이 이제 북한에 간다고 합니다. 24년 만에 이제 북한으로 가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떤 의도입니까? 이거 좀 분석 좀 해주십시오. 여러 면에서 분석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지금은 현재 상황에서 푸틴이 실제로 갈 수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나라가 몇 개 없군요. 네, 그래서 실제로 갈 수 있는 게 중국과 북경이랑 아마 그게 다일 거예요. 네, 중국하고 그래서, 북한, 네. 그러니까 사회주의 국가들. 예, 그렇죠. 사회국가들. 그러니까 러시아 내에서는 푸틴이 러시아가 고립되지 않다. 우리가 굉장히 아주 활발한 국제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아젠다를 밀고 있기 때문에 그거 보여주기 위해서 북한으로 가는 거이기도 하고, 또 지난번에 김정은 위원장님이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 아마 또 합의된 것들이 있을 거예요. 네. 무기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다시 가서 재확인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계약을 하려는 그런 의도도 읽혀지기도 하고요. 네. 여러 가지 그런 아젠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얘기 들어보면 갈 데가 별로 없다 이렇게 읽혀집니다. 북한이라도 가야지 또 러시아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구나 이런 인식을 또 보여줄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이 사실 지난해에 국제형사재판소로부터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운신의 폭이 많이 좁아지고 딴 데 가면 잡혀갈 수도 있어 잘못하면. 그럴 일 없겠지만. 네. 그렇죠. 감히 푸틴을 체포해가지고 국제형사재판소에 넘길 수 있는 배포가 큰 나라는 별로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러시아는 몇 배로 보복한다가 공식화돼 있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그 무장 조직들도 가장 두려워하는 나라는 러시아거든요. 그런데 저는 운신의 폭이, 그러니까 갈 수 있는 나라는 줄어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푸틴을 만나기 싫어하는 나라가 늘어났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여전히 러시아는 굉장히 매력적인 나라고 굉장히 그 블루오션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북한과 사실 만나는 부분과 관련해서도 지금 이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를 저는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은, 러시아는 한때 세계의 절반을 통치했던, 호령했던 강대국이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사실은 지금 다시 이제 대체하면서 미국까지 제끼고 세계 강대국이 되고자 하는 중국, 요 두 나라가 어떤 의미에서는 협력을 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는 일단은 다시 예전의 강대국으로 너무나 가고 싶지만 현실상 그게 지금은 조금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어쩔 수 없이 중국의 어떤 경제 협력에 의존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기도 하고요. 외교 관계에 있어서 중국이 그래도 그 러시아 편에 서 있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도 러시아는 어쨌든 중국의 최대한 종속되는 모습은 견제를 해야 되고 경계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한 축인 북한을 이용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얻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자, 중국의 입장은 굉장히 다릅니다. 어떤 입장이냐면 중국은 나는 미국하고 무조건 적대적인 상황에 서 있던 그 소련의 자리를 대체하려는 게 아니야. 내가 노리는 건 미국의 패권 자리야.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1대1 반반이 아니고 넘버원이 되고 싶다.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항상 그 얘기를 해요. 미국은 내정 간섭을 하지만 우리는 내정 간섭을 하지 않아. 무슨 얘기냐? 야, 우리는 독재 국가든 민주주의 자유 이념이든 상관없어. 우리는 그 어느 나라하고도 다 교류할 수 있어. 그러니까 굉장히 대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러시아하고도 만날 수 있지만 우리는 미국하고도 만날 수 있어. 자, 그럼 이 사이에서 북한의 입장은 또 뭐냐? 전통적으로 러시아, 중국과 북한은 굉장히 가까운
그 협력 관계를 그렇죠. 유지했던 건 맞아요. 예, 맞아요. 그렇지만 북한 역시도 굉장히 다루기 까다로운 나라인 게 뭐냐면 우리는 또 미국하고 네. 직접적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나라야라는 네, 거를 그렇죠.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중국 입장에서 이 북한은 굉장히 다루기 까다로워요. 아하. 얘는 우리 편인 것 같고 우리한테 종속되는 것 같은데 어떨 때 보면 미국하고 다이렉트로 독자적으로. 그럼요. 네.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세 나라가 어떤 부분에서 필요에 의해서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있지만 또 필요에 의해서 각자 다른 독립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이해관계가 하는 거죠. 다르다.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 북한에 갑니다. 북러 정상, 뭐 김정은, 푸틴 두 사람이 만날 건데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그러니까 이건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이루어지는 배경은 사실은 크게 의미가 없는 거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갈등 별도로 네. 이제 푸틴이 국제 무대에서는 어쨌든 그런 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게 중국이든 북한이든 실제로 이제 교류를 할 수 있는 나라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아하. 일단은 되는 나라부터는 하고 또 실제로 러시아가 지금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무기예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 내에서는 생산량을 굉장히 많이 늘렸지만 네. 네, 그래도 아직까지도 부족하는 부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좀 이렇게 미흡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북한이 충분히 채울 수 있는 아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러 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북한한테 뭐 재래식 무기 북한이 많이 갖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포탄이나 이런 것들을 그것도 다 얻는 거. 소련산이에요. 그렇죠. 소련산이 옛날에 소련산이니까 그렇죠. 갔잖아요. 무기 체계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북한이 받을 건 뭐가 있을까요? 북한은 지금 에너지 부분이라든지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시급한 상황이죠. 네. 왜냐하면 예전에는 중국이라는 큰 형님이 정말 순망치한처럼 이와 잇몸의 사이처럼 네. 엄청 돈독했다면 김정은 후기 때부터 시진핑 들어서면서부터 김정일 후기 그리고 시진핑 들어서면서부터 북중 관계가 그렇게 예전만큼 끈끈하지 않거든요. 네. 특히나 김정은으로 내려올수록 더더욱 그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동상이몽이 시작됐으니까 중국은 이제 더 이상 북한에만 매몰되는 또는 무조건 북한을 싸고 도는 입장을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 북한 입장에서도 그걸 다 담당해주던 중국이 지금 그 역할을 슬쩍 발을 빼고 있단 네. 말이에요. 그럼 그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는 나라가 필요한데 그 나라로 대체제로 떠오른 곳이 러시아란 러시아. 말이죠. 예. 예. 게다가 북한은 또 자체적으로 뭔가 어떤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의 독립적인 변수로 활동하기를 원해요. 활약할 수 있기를 그렇죠. 강력히 원해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또 뭐가 강력해야 되냐면은 무기에 있어서도 첨단화된 부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걸 또 제공해 줄 수 있는 곳이 러시아란 말이죠. 북한은 재래식 무기 주고 러시아는 첨단 무기 기술을 주는 기술을 거죠. 주고. 기술을 주죠. 요게 이해관계가 탁탁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네요. 그런 측면에서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누구 만나러 갈 때도 별로 없고 김정은도 좀 그런 것 같고 그나저나 이 걱정되는 건 우리 입장이거든요. 지금 오물풍선도 지금 날라오고 북한 남북 관계가 지금 좀 긴장 상태인데 푸틴이 북한에 가고 방북하게 되면 앞으로 지금 이 남북 관계 부분은 또 어떻게 좀 예측을 하십니까? 근데 저는 푸틴의 네. 이번의 방북은 남북 관계에 있어서 아주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예. 이거는 북한의 일이지 사실은 남한을 향해서 하는 그런 일도 그 행사도 아니고 네. 남북 관계는 따로 있고 그러니까 북한이 바라보는 한반도 일은 정세가 따로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북한이 러시아나 중국과 갖고 있는 관계, 뭐 북한이 일본과 갖고 있는 관계와 우리랑 사실은 갖고 있는 관계는 조금 다르게 봐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푸틴이랑 충분히 만날 수 있고 충분히 뭐 얘기를 해도 우리가 크게 상관은 없지만 뭐 물론 앞으로는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네. 상황에서 만약에 지나치게 우리가 우려할 정도로 이 두 나라가 지나치게 친해지면 네. 좀 우리 국익에 이제 손해라든가 피해가 갈 수는 있지만 지금 수준은 아니라고 지금 수준은 뭐 네. 큰 게 뭐 볼 건 없다 이 말씀인가요? 주한 러시아 대사가 굉장히 힌트를 주는 말을 뭘 했냐면은
한국에 달려 있다라고 얘기해요. 한국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예. 뭐 러시아 측에서 봤을 때 한국은 굉장히 매력적인 나라예요. 뭐 기술적인 측면도 그렇고 경제적인 측면도 그렇고 네. 굳이 한국과 척을 질 이유는 없거든요. 지금 외교 관계가 내가 어느 나라하고 정상회담을 한다고 해서 그 나라의 적대적인 국가하고 갑자기 적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예전에는 진짜 냉전 체제에서나 통하던 외교 정책이고 그렇죠. 지금은 그런 거 상관없거든요. 자, 그래서 러시아 푸틴이 바라는 건 또 러시아 측이 기대하는 건 그거죠. 한국 측의 외교 정책이 바뀌면 자, 여기서 말하는 한국 측의 외교 정책이 바뀐다면의 의미가 뭐냐면 한국은 외교 정책을 거의 누가 결정하냐면 대통령의 외교 네. 비서예요. 자, 그렇다면 한국에서 정권이 바뀌면 얼마든지 이거는 예전으로 문재인 정부 때처럼 굉장히 친밀하고 엄청난 협력 관계로 다시 돌아설 수 있다라는 걸 충분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러시아도. 러시아도 알고 있네요. 우리 한국 대한민국 상황에서 뭐 예를 들어 보수 정당하고 뭐 진보적인 민주당 뭐 이런 정당하고 차이가 극명하게 난다라는 것도 알고 있고 당연히 알고 있죠. 바뀔 수도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아유, 그럼요. 총선 결과를 네. 러시아는 모르겠습니다. 더 잘 알고 있습니까? 당연합니다. 아이고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러시아가 항상 이런 외교 기임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쓰는 말은 표현을 보면 그러니까 지금 공이 반대쪽에 있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러시아 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국이랑 싸울 일도 있고 뭔가 지나치게 친근하게 관계를 유지할 수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뭔가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미 국민석에서 굉장히 매력 있는 나라라고 하기 때문에 아하. 거의 모든 사람들이 되게 잘 보고 있어요. 러시아 한국을.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죠. 예. 매력적인 나라죠. 네, 그래서 네. 아까도 평론가님이 얘기를 하셨듯이 만약에 2027년에 정권이 바뀌면 러시아가 충분히 다시 우리가 열려 있다, 협력하자 이런 태도를 할 수 있게끔 지금 굉장히 많이 이런 바탕을 깔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지금 정권이 큰 실수만 하지 않으면 사실은 2027년 이후에는 우리가 다시 러시아와 관계의 복원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커요. 있다. 알겠습니다. 꼭 2027년이 아닐 수도 아닐 있어요. 뭐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러시아가 알고 있을까요? 네. 당연히. 다 알고 있구나. 아니, 우리도 앉은 자리에서 저 아프리카 나라에서 무슨 일이 알고 벌어진지 다 있군요. 알잖아요. 뭐든지 알고 있군요. 예. 알겠습니다. 유럽 쪽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난 6월 6일 또 9일까지 유럽 전역에 유럽 의회 선거가 열렸는데요. 야, 이 극우 정당들이 지금 상당히 약진을 했던 것 같아요. 평론가님, 네. 소개 좀 해주시죠. 자, 일단 유럽 의회라는 게 뭐냐면요. 유럽은 거의 하나의 국가처럼 운영이 되잖아요. EU죠, EU. 예. 그래서 거기서 의회, 그러니까 한 나라에서 의회 총선이 열리는 것처럼 그렇게 선거가 열렸다고 보시면 되고요. 단 차이가 있다면은 뭐 한 국가 안에서 의회는 입법 권한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좀 권한이 강하다면은 유럽 의회는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법안 심사 정도 하고요. 네. 핵심 권한이 EU 지도부를 결정을 승인을 합니다. 지도부 결정. 예. 네. 그래서 사실은 유럽 의회 내에서 국적을 넘어가지고 가치와 이념을 공유하는 정치 그룹이 한 7개가 묶여 있어요. 그러면 이 안에서 과연 어느 정치 그룹이 어떤 성향의 정치 그룹이 다수를 차지했느냐가 EU 지도부의 성향을 결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지금 그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독일의 국방장관 출신인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이라는 분은 중도 우파 성향이에요. 네. 이분이 다시 내가 연임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폰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 체제가 계속 갈 수 있느냐가 유럽 의회 선거 결과에 달려 있었는데 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현재 다수를 차지하고는 3개의 세력, 중도 우파 성향, 그리고 약간 그 진보적인 성향이 합쳐가지고 3개가 연립 정부처럼 네. 구성을 하고 있는데 요 3개의 그룹이 여전히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극우 정당이 약진을 했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유럽 의회 의석수는 총 702석이고요. 네. 720석이고요. 국가 인구수에 따라서 그 의석수가 배정이 되는데 독일이 가장 많아요. 많겠죠, 인구가. 96석. 예. 그리고 프랑스가 프랑스. 그 다음이에요. 81석. 그리고 이탈리아 순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요 세 나라에서 극우 정당 출신의 의원들이 많이 당선이 됐기 때문에 예. 입김이 센 나라들에서 특히 극우 정당이 크게 목소리를 내게 됐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극우 정당이 약진을 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이게 주요국이잖아요. 그렇죠. EU에. 이 세 나라에서는 극우 정당이 약진했지만 북유럽은 보니까 아예 막
더 약해졌던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북유럽하고 이 주요 국가가 좀 차이가 난다고 봐야 됩니까? 북유럽은 원래 우파가 그렇게 센 지역이 아니에요. 뭐 복지 국가들이 많으니까 거기는. 북유럽은 원래 이제 그 왼쪽 스펙트럼에 있는 세력들은 훨씬 더 항상 셌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지금도 그렇게 세고 있고 또 이제 그 유럽에서 뭐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탈리아에서 우파가 그렇게 막 그렇게 떠오르는 이유가 거의 대부분 이민 문제 때문이에요. 이민 때문에. 근데 이민 문제는 바로 딱 그 세 가지 나라에서는 제일 큰 건데 북유럽에서는 그렇게 막 이렇게 중요하지도 않고 그쪽으로 가는 이민자들은 뭐 그러니까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많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국민 정서라든가 이런 것들은 왼쪽에 훨씬 더 많이 기울이고 있고 이민자가 제일 많이 가는 뭐 독일,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성향의 정당들이 많이 이기고 있죠. 프랑스는 지금 유럽에도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극우 정당이 정말 압승하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이민자 이것 때문에 가장 큰 겁니까? 저는 그 난민들한테 물어봐요. 자, 너가 유럽으로 왔는데 어느 나라 가고 싶어? 그러면 그 첫 번째 나라가 어딜 것 같으세요? 난민들이에요? 네, 난민들 입장에서 내가 너무 살기 힘들어서 내가 다른 나라로 갔어. 어느 나라 가고 싶어요? 저는 난민이라면 전 북유럽 가고 싶긴 한데. 북유럽 프랑스겠죠. 예. 독일이에요. 독일입니까? 왜냐면 그렇죠. 왜냐면 사회복지제도가 제일 잘 돼 있으니까. 있으니까. 예, 예. 그쪽으로 무조건 그러니까 좀 더 잘 사는 나라로 가고 싶어요. 크고 잘 돼 있는 나라, 독일. 깨끗한 나라. 그런 데로 가고 싶은 거죠. 근데 프랑스도 사실은 난민들한테 인기가 막 그렇게 많은 나라는 아닌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가 예전에 기억하시겠지만 아프리카 대륙에 엄청난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북아프리카 쪽에 많이 프랑스가 갔었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쪽 출신이고 불어를 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난민이에요. 그럼 어디로 가고 싶어요? 프랑스 가는 게 가장 유리한 거예요. 예. 그리고 사실 프랑스는 그러니까 본인이 본국으로서 거의 50년대, 60년대 그 나라들이 독립을 했거든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나라들에 대한 영향력을 놓지 않으려고 아주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런 게 있네요. 예. 프랑스는 그런 욕심을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의도적으로 그래서 그 나라 출신들의 사람들 많이 받아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난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야 너네가 우리 식민지 배해가지고 우리 못 살게 만들어가지고 야 오면은 네 잘해준다며 와가지고 와봤더니 살기 좀 사실 팍팍한 거예요. 난민들이 쉽지가 않죠. 네. 게다가 플러스 이게 마크롱의 저는 실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공화당, 그러니까 프랑스도 전통적인 양당 체제였어요. 공화당과 사회당. 여기서 이제 대통령을 배출하면서 이제 그래도 기성 정당으로서 꾹 잡고 가고 있다가 사람들이 도대체 이 두 당이 정권을 계속해서 잡았는데 뭔가 나아지는 느낌이 없어라고 하면서 뭔가 새로운 선택을 해볼까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 나타난 사람이 여러분 새 정치 필요하십니까? 이러면서 마크롱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철수 같아요. 예. 근데 마크롱은 사실은 새로운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우파 성향이고 출신 성분 자체가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마크롱이 젊기도 하고 새로운 걸 해보겠다고 하니까 거기다 몰아줬는데 마크롱이 처음부터 자신에게 표를 준 사람들을 배신하는 정치를 해요. 굉장히 친기업적이고 프랑스는 노동 친화적인 사회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배신을 등에 칼을 꽂는 짓거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근데 마크롱이 또다시 재임에 성공했어요. 재임에 성공한 이유는 딴 거 아닙니다. 마크롱이 실책을 하니까 그 자리를 탁 극우 정당의 국민연합이라고 하는 마린 르펜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여성 대표인데 이 사람이 여러분 먹고 살기 힘드시죠? 그 이전까지는 무조건 반이민 반유럽 연합만 외치다가 이 사람들이 갑자기 옷을 바꿔 입어요. 굉장히 민생 친화적인 옷을 바꿔 입으면서 막 민중들한테 다가가가지고 먹고 사는 얘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쟤네 원래 또라이 같은 소리만 하던 애들인데 사람 약간 정상인데? 라는 느낌을 들면서 마린 르펜이 막 올라가요. 그러니까 마크롱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 심리, 견제 심리로 마린 르펜이라는 극우 정당의 대표가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다시 그 마크롱이 재선을 성공하게 된 이유도 뭐냐면 결선 투표. 그러니까 프랑스는 과반 이상을 얻지 못하면 결선 투표로 가잖아요. 결국 결선 투표에서 또다시 마크롱하고 르펜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난 마크롱이 너무 싫은데 그래도 극우가 대통령 되는 건 아니잖아. 라고 해서 마크롱이 재선이 된 거거든요.
자, 마크롱의 실책이 지금 저는 극우 정당의 부상을 불러왔다. 이건 마크롱 책임입니다. 프랑스 얘기 좀 해보죠. 프랑스 뭐 좀 자연스럽게 프랑스 얘기로 되는 건데 프랑스가 지금 극우 정당이 득세한 상황입니다. 그 지금 우리 평론가님 말씀대로라면 마크롱 대통령의 어떤 실책이 컸다고 지금 보이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조기 총선을 지금 하는 거거든요. 일단 그 27년 만에 조기 총선을 하는데 이거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자, 이게 프랑스는 네. 정치 체제가 이원집 정부제예요. 이게 네. 뭐냐면은 일단 국민들이 뽑는 대통령이 있고요. 네. 그 대통령이 내각을 임명을 합니다. 근데 의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의회에서는 내각 불신임 권한이 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여소야대가 돼가지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장관마다 의회에서 불신임을 계속 해버리면 불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결국은 대통령이 의회의 얘기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네. 생겨요. 일명 대통령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의회 내에서는 없다. 총리를 결국 의회가 원하는 사람을 세워주는 아하. 일명 동거정부 형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자, 마크롱이 지금 27년 만에 그 승부수를 던졌는데 아하. 이건 뭐냐면은 9일날 이제 6일부터 9일까지 유럽의회 선거가 끝나고 바로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여기서 국민연합이 거의 본인의 정당인 르네상스당이 14% 정도를 얻었는데 31%가 나온 거예요. 국민연합이. 극우 정당이. 오, 엄청 높네요. 엄청 높게 나오죠. 네. 그러니까 마크롱이 제가 여러분의 뜻을 잘 알았다.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제가 그냥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선택권을 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총선을 새로 하는 총선을 거군요. 예, 의회 해산을 해버린 거예요. 야, 이제 근데 문제는 지금 말씀대로 조르당 바르델라 연합 대표죠. 국민연합 대표인데 이 사람이 지금 젊은 유권자 인기도 많다 하고 앞으로 좀 어떻게 되는 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지금 이 인물은 어떤 사람인 총리가 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총리가 안 되고요. 근데 네. 지금은 이제 극우 쪽을 그 세력을 네. 대표로 하고 있는 네. 사람이고 또 젊은 층에서는 제일 인기가 있는 인기 엄청 사람. 많아요. 예. 네, 인기가 엄청 많은데 인기가 많고 네, 아마 그쪽에 그 프랑스의 우파 쪽에서는 제일 영향력 있는 사람이기도 해서 굉장히 지금 미국 언론에서도 네. 그렇고 다른 나라 언론에서도 굉장히 빛을 많이 받고 있는 각광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실제로 이제 선거를 해봤자 네. 이제 알 수는 있지만 네. 해봐야 알겠지만 해봐야 알겠지만, 그러니까 저는 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이렇게 젊은 우파 쪽의 인재가 하나 생겼는데 지금은 그렇게 잘 됐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혹시 이준석 대표를 네, 말씀하시는 이준석 대표님 얘기를 하시는데. 바로 알아듣네요, 저희들이. 예. 네. 그러니까 무조건 라이징 스타가 있다고 정상에 오른다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인기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젊은 사람들은 언제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도 프랑스는 더욱더 그래요. 프랑스는 사실은 원래 나라 자체가 굉장히 왼쪽에 있는 나라예요. 나라 자체가 기본적으로 프랑스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노동자의 네. 그럼요, 나라에. 그럼요.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서 그 문제들을 이용해서 굉장히 말을 잘하고 있는 세력이 있는 것뿐이지 네. 사실상은 그거는 프랑스의 심기 그런 기본적인 스탠스가 아니에요. 이 바르델라라는 사람이 네. 이탈리아 이민자의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또 굉장히 이민자에 대해서 적대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되게 아이러니예요. 굉장히 본인이 아이러니잖아요. 이민자인데 네. 극우 정당의 이민자들인데, 대표다 네. 보니까 또 이민자 싫어하네요. 네. 근데요, 이게 이 아이러니 안에 네. 또 어떤 게 숨어 있냐면 저는 프랑스도 그렇고 벨기에도 그렇고 생각보다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각한 나라거든요. 심한 나라입니다. 이 사람이 이탈리아 이민자의 아들이잖아요. 네. 무슨 얘기냐면 같은 유럽인 백인의 이민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거기서 또 나뉜다는 거예요. 백인은 또 괜찮고 다른 또 아프리카나 다른 데 이민자는 안 된다. 네, 이 그걸 말이죠. 그걸 엿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우크라이나 난민에 대해서는 유럽이 굉장히 친화적이었어요. 우크라이나는 왜냐면 백인이니까 거기는. 그럼요. 백인이고요. 여기는 유럽인이에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도 다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 야, 그러면 이제 총선하게 되면 마크롱 대통령 정책 생명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끝나는 거예요? 마크롱은 본인이 대통령에 2번이나 당선될 때의 프랑스 시민들의 그 네. 지성 있잖아요.
거기에 도박을 건 거예요. 여러분이 또 설마 여러분은 저를 뽑아주실 때처럼 극우는 절대 안 되라는 마음으로 또 다시 저희에게 힘을 주실 거죠? 그러니까 그거가 있었기 때문에 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마크롱이 너무 못돼 처먹은 게 프랑스 시민들 입장에서도 진짜 짜증 날 거예요. 네. 그래, 네가 그걸 알면서도 우리 등에 칼을 꽂는 정책들만 골라서 해? 라는 식으로 열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과반 이상을 과연 이 극우 정당이 얻을 수 있을 것이냐가 핵심이잖아요. 네. 자, 여기에 대해서 진보 좌파 연합이 이미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진보 좌파 연합이. 예.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일단 우리 쪽으로 끌고 와야 돼. 그러면 제일 먼저 르네상스 당은 제가 봤을 땐 가장 의석수를 많이 잃는다. 그거는 네. 자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면 과연 극우 정당인 국민연합하고 좌파 진보연합 중에서 어느 쪽이 더 많은 표를 얻을 것이냐. 네. 지금 여론조사 결과만 보면은 국민연합 쪽이 훨씬 많습니다만 여차하면은 진보 좌파 연합에서 표를 얻어가지고 르네상스 당하고 합칠 수가 있거든요. 네. 이렇게 연합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극우 세력을 견제할 수는 있겠죠. 있다. 예. 네. 알겠습니다. 프랑스 정치 상황도 좀 아주 뭐 심각하게 돌아가는데 요 하나만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교수님 나오셨으니까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임기가 5월 20일 날 사실상 종료가 됐는데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연기가 됐었어요. 이거 불법 아니냐 러시아에서 맹비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교수님 젤렌스키 대통령 임기 이게 중요한 겁니까? 꼼수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그런 얘기를 내세우고 있죠. 이거는 사실은 네. 불법인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헌법을 보면 예. 계엄령 상황에서 대통령의 임기가 연장되어 있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이게 법에 돼 있기는. 있군요, 헌법에. 근데 러시아 내에서 그게 이제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다, 국회 얘기다. 그래서 뭐 아니다, 막 이런저런 이제 꼼수를 쓰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거는 뭐 소위 뭐 프로파간다일 뿐이고 불과하고 선동에 불과하고. 또 러시아 입장에서 봐서는 그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어떤 협의를 해요. 그러면 그거는 당연히 러시아 측은 푸틴, 우크라이나 측은 젤렌스키일 텐데 나중에 이게 다 테이블을 다 엎히고 우리는 그런 협의를 안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꼼수는 바로 이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젤렌스키가 했잖아. 근데 젤렌스키는 대통령이 아니잖아. 무효.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게끔 미리 막 이렇게 준비를 근거를 하고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 실제로 계속하군요. 변호사시잖아요. 이거 사실 굉장히 헌법 해석의 문제거든요. 네, 그렇죠. 해석의 문제잖아요. 네. 특히 외교관에 있어서는 그럼 이 약속이 지금 왜냐하면 지금 G7 정상회의가 이탈리아에서 열리고 있는데 바이든이 젤렌스키 대통령한테 지원이라든지 뭐 이런 엄청난 걸 약속해줬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근데 이거는 의회 승인을 거친 게 아니에요. 이거 트럼프가 돌아오게 되면은 종이 조각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5개월 만에. 네. 예. 그러니까 외교 관계에서는 더더욱 지금 내가 이 협상을 하고 있는 합의를 한 상대국 정상이 합법성을 가지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임기가 끝났냐 안 끝났냐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논란이 될 겁니다. 코미디언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일야 교수님, 문희재 평론가님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